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우리 2024년도 마지막에 시행되었던 6회차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경영혁신과 ERP인데 아마 1번부터 당황을 엄청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 자, 여기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규범의 5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뒤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경영혁신과 ERP 수업에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될 건데 라고 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제 주간사에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하반기 시험부터 나올 거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막상 하반기 시험 봤더니 7월도 9월도 큰 특징이 없었는데 11월 달에 이렇게 새로운 내용들을 대거 출제에 넣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25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셔서 준비해 주셔야 될 거고요. 혹시라도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과목에서도 경영혁신과 ERP가 동일하게 나올 텐데 거기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유형들의 문제들이 눈에 띌 겁니다. 그 문제들도요. 다른 과목이라 하더라도 꼭 여러분들이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라 하더라도 생산이나 물류에서 나왔던 경영혁신과 ERP 문제가 똑같이 회계 문제에서 아마도 보여지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두루두루 풀어보고 가세요. 자, 인공지능에 대한 규범 5개 원칙에 대해서 사실 물어봤지만 그 5개 원칙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는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인공지능, AI는요. 투명하게 우리가 작동해야 됩니다. 뭔가 불투명하거나 알지 못하는 혹은 내가 알 수 없는 일들로서 변화가 된다면 이 인공지능 AI가 나를 지배하거나 아주 많은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누구 한 사람의 이익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과 관련한 개발자들은 그와 관련해서 초래된 결과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이런 책임성도 강조가 되고 있죠. 자, 인공지능이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데이터 권리를 감소시켜서는 안 되겠죠. 인공지능이 나오자마자 뭔가 개인이 얻어지게 되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가 줄어들더라?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나한테 사실 좋은 게 아닌 거겠죠. 그런 데이터 권리에 대해서 감소시킨다라는 표현이 틀렸다. 인간을 해치거나 파괴하거나 속이는 자율적 힘을 인공지능에 절대로 부여하지 않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역시나 이 문제도 추가된 내용이었습니다. 물류에서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등장을 했었는데요. 자, 실제 물리적인 제품의 생산 설비 공장을 사이버 공간에 그대로 구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사이버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물류 쪽에서 나온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가상의 공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으니까 가상이라는 단어만 보고서도 얘가 사이버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해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할 줄 아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찌됐든 가상의 공간이라고 하든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든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에 그대로 구현하고 서로 긴밀하게 통합이 되어 동작하는 통합 시스템, 공장 운영 전반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공장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설비와 공정을 제어함으로써 공장 운영에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나온다면 똑같은 문구를 가져다 놓고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다만 사이버라는 단어를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사이버가 아니라 여기가 가상이라는 단어로 바뀌어도 답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 방안 및 정보 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기업 경영의 핵심과 과정을 전면 개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면적으로 모두 다 뜯어 고치는 거 우리가 엔진을 다시 갈아 끼우는 정도의 아주 혁신을 이룩하는 거 그런 것들은 바로 BPR이다 라고 이건 늘상 여러분들이 보셨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엔진을 갈아 끼우듯 완전하게 새롭게 혁신을 진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BPR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효과적인 ERP 교육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교육 도구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온라인도 좋겠고, 현장에서 들을 수 있으면 더더더 좋겠고. 자,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해야지 짧은 교육 시간을 주면서 이 짧은 시간 동안 너희가 모두 다 익히도록 해 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더라. 비즈니스 프로세스보다 트랜잭션을 우선하라. 자, 이 내용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다라고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고객이 주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주문한 내용을 가지고서 그 주문을 처리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결제창이 열려줘야 되겠고요. 결제를 하고 나면 재고의 감소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트랜잭션이라는 건 뭐냐? 트랜잭션은 고객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해서 주문을 수용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결제창에 대해서 변환시켜서 주문된 내용을 가지고서 결제창으로 변환해서 결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그 다음에 그 결제 이후에 가지고 있는 재고가 자동으로 감소되게끔 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각각의 단계마다 트랜잭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주문해서 처리하고 결제하고 재고 감소가 이루어지는 이런 순서에 트랜잭션이 적절하게 기능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겠죠. 각각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우선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보안 관계이더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맞춰서 각각의 트랜잭션들이 정상적으로 잘 운용이 될 수 있게끔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관리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트랜잭션이 우선한다라는 표현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조직 차원의 변화 관리 활동을 잘 이해하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까지 얘기하고 있네요. 자, 5번입니다. ERP 시스템의 프로세스, 화면, 필드, 그리고 보고서 등 거의 모든 부분을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주문 제작하다라는 표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이다 라고 하는 주문 제작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ERP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내 회사에 맞춘 내용들로서 뭔가 주문 제작하고 변화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커스터마이징은 가능하되 다만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어떤 식당이 오픈을 했습니다. 식당을 오픈했는데 이 식당의 사장님이 그렇게 능숙하지 못해서 뭔가 헤매이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조언을 해주죠. 여기에 재료에 뭐 MSG를 조금 넣어보세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메뉴 구성을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정도의 충고나 조언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적절하게 잘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훨씬 더 장사가 잘 되고 손님이 이렇게 많아지는 식당이 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여기에 이런 하나, 두 개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 고객들이 올 때마다 조언해 주는 걸 만약에 이 사장님이 다 수용하려고 하더라?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뜯어 고치려고 하더라? 그러면 이 식당은 산으로 가고 말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적절하게 뜯어 고치는 건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뜯어 고치면 이거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0점 배점이었습니다. 이제 6번부터 나오는 객관식들은 3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죠. 자, 보수주의를 적용한 회계 처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보수주의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떤 회계 처리 방식에 있어서 비용으로 처리할까 자산으로 처리할까라고 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비용은 최대화시켜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비용은 최대치로 잡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적게 나오게끔 해서 사람들이 과도한 지출이라든가 이런 무리한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끔 해주는 게 바로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 장부를 기록하는 거죠. 자,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저가주의를 채택하라는 겁니다. 저가법으로 가격이 떨어질 때만 우리가 장부에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재고자산을 취득할 때 가격이 100원이었다라고 했을 때 재고자산을 재평가했을 때 130원이 됐습니다 라고 해서 30원을 플러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고자산의 가격이 9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10원에 대한 손실을 우리는 인식해 놓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가격에 대한 이런 하락세에 대해서만 재고자산의 저가법으로 평가를 해주는 방식이죠. 자, 물가가 상승할 때
후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하셔야지만 보수주의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물가가 상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물가 상승한다 라고 했을 때 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게 뭐니?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방식이 무엇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것들은 가나다라 순서대로 선, 이, 총, 후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죠. 자, 반대로 매출 원가가 가장 많은 방식이 무엇이니? 가장 보수주의적인 방식이 무엇이니? 라고 했을 때 거꾸로 후, 총, 이, 선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해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물가 상승 시에는 우리가 보수주의적인 방식에 따라서 비용을 많이 인식하는 방법은 후입선출법이었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자, 우발부채다라고 해서 우발부채, 정상적인 부채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석이나 이런 곳에다가 우발부채 내가 혹시라도 소송에 진다면 이와 관련해서 소송 대금으로 얼마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줘야 되고 여기에서 손해배상금은 얼마나 나갈 것이다 예측하게 되는 이런 우발부채나 이런 것들은 주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발이익 이런 것들은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모성 물품의 구입 시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이렇게 자산 처리할까 비용 처리할까 고민을 할 때 비용으로 떨궈버리는 방식이 바로 보수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과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손익계산서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발생주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비용은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합니다. 라고 해서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감가상각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예를 들어서 대손상각이라든가 아니면 매출액의 매출원가를 이렇게 인식을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매출액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영업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판매 관리비만 차감하는 거 영업 외적인 내용 이런 식으로 구분 계산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상계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총액주의에 따라서 작성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답이 될 만한 건 2번의 상계 표시다 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구나. 총액주의다. 상계 처리하지 않도록 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8번 갑니다. 현금 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현금 흐름표는요.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고자산의 판매 거래,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 대해서는 부채와 자본에 관련된 차입, 상환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투자활동이다 라고 한다면 투자자산이나 유형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걸 투자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투자활동이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가증권,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관련된 취득 처분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 대해서는 현금의 차입, 상환과 관련된 혹은 부채가 아닌 주식에 대해서도 신주 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과 관련된 이런 부채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들에 대해서 재무활동이라고 하죠. 자, 결국 정답은 3번일 텐데 어느 부분이 틀렸느냐? 바로 이 부분이요. 일정 시점에 기업의 현금 흐름과 일정 시점에 현금 보유액을 나타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정 시점에 현금 보유액을 나타낼 수는 있다 하더라도 기업의 현금 흐름은 일정 기간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거죠. 일정 기간의 현금 흐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현금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기간의 변화들을 우리가 표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주의할 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재무상태표만 해당 사항이 있으며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모두 일정 기간으로 표시가 되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9번 갑니다. 자본변동표에 대한 설명이죠. 자본변동표는요. 주주에 대한 지분들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즉, 자기자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표현. 기업 실체와 소유주에게 귀속될 이익, 배당 가능 이익을
파악하는데 유용하지 못하다? 아니죠. 이런 소유주에 대한 귀속될 이익, 배당 가능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본 변동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2번이 틀렸다. 자,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자본 변동표를 작성하는 거지. 자,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납입자본, 기타, 포괄손익, 이익, 잉여금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납입자본이라 하면 자본금, 액면가액을 초과한 주식발행 초과금의 자본잉여금, 반대로 주식 할인발행차금의 자본조정, 이런 내용들과 함께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 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기업 실체의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는 일정 기간 동안에 라고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아닌 이런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들은 일정 기간이라는 특징들을 문장 안에 쓰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더욱더 좋은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발생주의에 입각한 회계 처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발생주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라고 이렇게 회계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회사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어떤 비용에 대해서 지불을 합니다. 1년치를 지불해서 내년도까지 기간에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정확하게 당해년도의 시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넣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해당하는 미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지 않은 미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상태표에다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비용에 대해서 먼저 지불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당해년도만큼만 비용인 거고, 내년에 미경과된 상태에 대해서는 뭐 선급비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 이런 게 바로 발생주의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단기에 미지급된 당기분 임차료를 단기의 비용으로 계상한다라고 해서 이런 발생주의들은요, 임차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지급 비용을 만들어주는 거. 자, 그 다음 장기건설 공사의 공사 수익을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년 인식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이 되는 거에 따라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 수익을 인식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공사 수익에 대해서 발생은 되었지만 아직 돈이 들어오지 못해서 미수수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겠죠. 자, 단기에 9월에 현금으로 지급한 1년분 보험료를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했다고요? 안 되죠. 9월 달에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9월부터 내년도 8월 달까지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9, 10, 11, 12, 4개월치는 당해년도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될 수 있었겠지만 내년도 8개월치에 대해서는 재무상태표에 선급비용이다 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전액 단기 비용으로 계상하면 안 되겠죠. 자,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발생주의에 따라서 내가 사용한 만큼, 발생한 만큼 비용을 인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감가상각은 수익비용 대응에 대한 내용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생주의에 따라서도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라는 설명까지도 같이 가져갑니다. 자, 혹시라도 이상하다 하더라도 정말 더 이상한 건 3번이 제일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장, 지문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끌지 마시고 출제자가 의도했던 내용, 이런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대해서 처리하는 3번 보기에 대해서 포커스 잘 맞추셔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갑니다. 회계 용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회계 기말에 모든 장부를 마감해서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걸 바로 회계 기말에 진행하는 걸 결산이라고 하죠.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 수익 비용의 발생을 구체적인 항목을 세워서 기록, 계산, 정리하기 위해서 설정된 단위를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이런 표현들을 쓰죠. 거래가 발생하면 어떤 계정에 기입을 하고 그 계정에 대해서 차변과 대변 중 어디에 기입할 것인지, 얼마의 금액을 기입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절차는 전기가 아니라 분기라고 하죠. 전기는요,
분개된 내용을 가지고서 각각의 계정에다가 장부를 작성하기 위해 옮겨 적는 작업을 가지고서 바로 우리가 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계정들마다 옮겨 적는 작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장부에 옮겨 넣는 단기다라고 했다면 전기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차변과 대변을 정하고 계정과 금액을 쓰는 행위는 분개가 맞습니다. 자, 모든 거래는 어떤 계정에 차변과 다른 계정에 다른 금액, 같은 금액을 기입하므로 많은 거래가 기입한다 하더라도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되는 거 대차 평균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대차 평균의 원리가 됩니다. 자, 11번에서 잘못된 용어, 3번에 분개를 전기라고 해서 틀렸다. 자, 12번 갑니다. 차변의 계정 과목을 매출 채권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매출 채권은 우리 회사의 일반적 상거래에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일반 병원이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을 타 회사에게 외상으로 판매했대요. 자, 내가 사용하고 있던 유형 자산인 건물의 매각은 미수금이라고 부릅니다.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받으러 했다가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미수금인 1번은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볼게요. 제약회사가 판매용으로 생산한 감기약. 판매용으로 생산한 감기약을 약국의 외상으로 판매했다고요? 네, 판매용이기 때문에 상품, 제품이겠죠? 그래서 제품을 매출했습니다 라고 할 때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자, 건설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청약자에게 외상으로 분양 판매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제품을 매출했고 외상 매출금. 선박 제조회사가 이전에 수주한 선박을 완성해서, 즉 선박을 만드는 회사니까 선박 만드는 회사에서의 이 선박은 제품이었죠. 발주자에게 인도하면서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모두 다 자신의 제품을,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들입니다. 제품과 상품에 대한 외상은 외상 매출금이다 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주된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 처리하고 있도록 한다? 우리가 미수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13번 갑니다. 12월 30일 수정전 합계잔액산표의 일부입니다. 아직 결산 수정분계, 즉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러한 회계 처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출 채권 잔액의 1%를 대손으로 추정할 경우 차변의 계정 과목과 금액을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매출 채권 잔액을 먼저 가지고 와주세요. 자, 매출 채권의 잔액이라 하면 외상 매출금의 잔액과 바드럼의 잔액입니다. 두 잔액을 합하시면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대손율이다라고 하는 대손율을 곱해줍니다. 1%. 자, 이만큼이 바로 재무상태표에 들어가게 될 대손충당금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대손에 대한 내용으로서 추정할 경우 차변의 계정 과목은, 즉 결산, 수정분계를 했을 때를 물어보는 거지 최종적인 재무상태표에 표기되는 걸 물어본 게 아니죠. 그렇다면 매출채권 잔액에서 1%의 대손율을 곱한 이후에 기존에 남아있는 충당금 잔액을 차감해 줍니다. 자, 대손충당금 잔액이다 라고 해서 차감되는 금액은 10,000원과 30,000원에 대한 40,000원을 이렇게 차감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100,000원에서 40,000원을 제거해 주시면 얼마? 60,000원이다 라고 하는 금액이 표기가 됩니다. 자, 플러스 나오는 60,000원은 대손상각비 60,000원, 그리고 대변의 대손충당금 60,000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공식도 알아야 되겠고 결산 시점의 회계 처리도 알고 있어야 차변의 계정 과목과 금액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14번입니다. 손익계산서상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관리부, 영업부, 회계부를 포커스 맞춘 친구들은 이 문제 못 맞춰요. 여기서의 포커스는 어디에다 맞추셔야 되냐면 본사냐 아니면 공장이냐 라고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겠죠. 자, 공장에서 발생한 것은 제조원가로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회계부서에 너무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공장에도 직원들이 회식하고서 밥 먹으면 그 영수증을 정리해주는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회계부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서의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발생한 장소가 어디인지 포커스를 맞추셔서 공장에서 지출한 복리후생비, 그렇다면 500번대 제조 원가 쪽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내용이구나. 나머지 본사 쪽에서의 사용한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감가상각비는 모두 뭐가 되겠구나. 이 판매 관리비 쪽으로 800번대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자, 15번 갑니다. 자본 거래로 인한 자본의 증가분 중 법정 자본금을 초과하는 잉여금을 말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금을 받았습니다. 법정 자본금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부르는 표현은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본의 플러스 성격입니다 라고 해서 자본 잉여금이다 라고 부르겠죠. 자, 초과하는 잉여금을 말한다 라고 했으니 어차피 잉여금은 자본잉여금. 자, 자본잉여금은 이익잉여금과 달리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므로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자본계정에서 직접 가감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잉여금 두 가지가 있다. 잉여금, 구분원칙. 손익활동의 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자본활동에 대한 잉여금은 자본잉여금. 자, 16번입니다. 취득가액 6천, 잔존가액 600.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그리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완결되지 않았어요. 언제 취득을 했는지, 취득한 시점이 없습니다. 아니, 취득한 시점을 해야지. 그래야 결산 시점에 얼마의 감가상각비냐, 이런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취득 시점이 1월 1일부터 결산 시점이 12월 31일이다 라고 한다면 1년치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이다 라고 나오면 잔존가액 600을 차감하시고 내용연수 20년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감가상각되는 금액이 5,400에서 20으로 나누면 270만 원입니다 라고 금액을 270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했다시피 얘들의 취득 시기라든가 결산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건 뭐냐면요, 자료가 없으니까 고민하지 않았겠지만 만약 취득 시점이 7월 1일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월할 상각하도록 하여라 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한다면, 월할 상각하세요 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이렇게 나온 금액의 12분의 6 이런 식으로 표기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원래는 취득하는 시점과 결산 시점이 좀 더 정확하게 나와줬으면 좋은 문제였겠지만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다면 12개월, 12달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17번입니다. 2024년 10월 1일에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서 10월 1일이구나.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져다 놓고 나서 여기 10월 1일 날짜에서 1년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년치면 당연히 내년도 9월 30일까지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9월 30일까지 두었을 때 10, 11, 12, 3개월입니다. 즉 12개월 중에 3개월만큼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만큼이 돼버리는 거죠. 자, 질문은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될 보험료를 물어봤습니다. 1년치 12달치가 내년 9월까지 1년간에 대한 내용이니까 사실 120만 원에 대해서 12개월로 나누어 주게 된다면 1개월에 얼마씩 되냐면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0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10, 11, 12, 3개월이다 라고 했으니 3개월에 해당하는 30만 원만큼만 월할 계산을 해서 손익계산서에 30만 원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그냥 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한테 얘기를 좀 더 해보자고 한다면 10월 1일 날 여러분들 회사는 어떤 회계 처리를 할 것이냐, 차변에 보험료다라고 처리를 합니다. 혹은 선급 비용이다 라고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보험료로 처리하든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든 사실상 결론은 동일하게 날 건데요. 자, 120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120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손익계산서에 12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2월 31일 날 내년에 해당하는 9개월치에 대해서는
전급 비용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보험료라는 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 즉 얼마만큼이었다? 90만큼은 보험료를 줄여줍니다. 보험료를 줄이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보험료는 얼마밖에 안 남는다? 30밖에 남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년도에 가게 되면 이 성급 비용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보험료가 다시 내년도 비용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내년도로 가면은 성급 비용이 사라지고 다음 연도에 비용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까지 좀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으니까요. 이 내용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갑니다. 부가가치세법이 나오네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자가 공급의 경우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자, 내가 나한테 공급할 때이죠. 자, 그럴 때는 내가 실제로 그 재화를 가져다가 쓸 때입니다. 장기 할부 판매는 할부 판매와 달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시점을 우리가 재화의 공급 시기로 합니다. 자, 무인 판매기, 자판기라고 했습니다. 자판기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꺼내갈 때, 판매가 될 때는 사실상 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이 아니라 현금을 인취할 때다라는 표현을 써주죠. 즉, 현금을 수령하러 왔을 때,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자,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었을 때 할부 대금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할부, 장기 할부 나누는데, 장기 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냥 할부 판매는 사실 장기 할부를 제외한 단기 할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인도된 시점으로 나누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토지나 수돗물, 그래서 수도요금은 면세다. 하지만 생수는 과세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도서, 신문, 잡지 모두 다 면세입니다. 그 안에 광고만 과세이죠. 금융보험에 대해서도 면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객, 운송, 용역에 대해서 면세로 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면세로 보게 되는 것들은 시내 버스라든가 일반 고속 버스, 지하철 정도만 우리가 면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 항공기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운송 용역이니 주의해 주세요 라고 했었죠. 20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를 물어봅니다. 자, 세금에 대해서 실제로 납부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자 입장에서 서서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계시는 거죠. 자, 반면 세금에 대해서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 즉 영수증 안에 봤더니 그 세금까지도 내가 부담을 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담세자는 바로 소비자들이었습니다. 소비자가 실제 그 세금을 내가 10,000원짜리 밥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부가가치세 1,000원까지 합쳐서 실제 11,000원의 밥값을 결제하고 왔던 겁니다.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인 세금에 부담을 지고 있는 담세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소비자로부터 1,000원의 세금들을 받아서 사업자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21번 법인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우리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다. 그 다음에 외국법인이다.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들을 내국법인, 외국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본점 및 주사무소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면 내국법인이에요.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이에요. 그래서 본점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나눠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본점 주사무소는 이렇게 기준들을 잡아야 됩니다 라고 했으니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이 된 어디의 법령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다.
자, 나머지 내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이라고요. 비영리 법인과 외국 법인은 미환류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미환류 소득이다라고 하게 되면 영리 내국 법인에 대해서만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내국 법인 중에서도요, 비영리에 해당한다거나 외국 법인의 영리, 비영리는 모두 다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국법인 중 영리법인은 소득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집니다 라고 하는데, 이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 내국법인 영리가 있습니다. 물론 내국법인 비영리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이 영리법인처럼 똑같이 수익성을 내게 하는, 수익성이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여기도 비영리니까 수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자. 다만 외국 법인들은 외국의 소득은 없고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 소득에 대해서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수익성 관계없이 순자산의 증가에 대해 모두 다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은 내국 영리법인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주 생산성은 두 사업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던 재화를 24년도 3월에 매각을 합니다. 자, 24년도 1기 때 매각을 하다 보니 사실상 24년도에 이러한 과세면세 비율에 대해서 매각하는 3월 6일 날 알기란 어렵습니다. 자, 그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24년도 1기 때 물론 부가세 신고할 때 가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땐 이미 늦어. 나는 3월 6일 날 거래하면서 이들에 대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매출세액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3천만 원에 매각을 했을 때 이 3천만 원의 매각 대금 중에 과세 쪽에 해당하는 부분, 전체 사업이 10억 원의 공급 가액을 가지고 있다면 그중 과세 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대해서만 과표를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 4, 12 해서 1200의 과세 표준이 잡히게 되고 1200 중에서 10%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는 매출세액이 12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처럼 120만 원이 정답이었던 겁니다. 뭐를 가지고서 기준점을 잡는다? 공급하는 시점의 공급가액이 아니라 뭐다? 이들에 대해서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의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과세다, 면세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얼마다, 매출세액이 얼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4년도 3월 6일 날 매각을 한 시점, 그날에 바로 내가 장부를 기록하고 싶어. 그러면 24년도 1기 때 전체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알기란 어렵지. 그럼 직전 과세 기간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진행해보자 라고 해서 23년도 2기 데이터를 준 거였죠. 자, 23번입니다. 유보로 소득 처분하는 것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들 이제 24년도 기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25년도에 이 내용을 듣고 계시겠죠. 25년도 시험을 준비하실 거예요. 25년도 시험은요. 접대비라는 표현을요. 이렇게 바꾸실 거예요. 기업 업무 추진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라도 모르고 계셨다면 기업 업무 추진비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접대비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임원의 상여금이다 라고 한다면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고요. 유보는 해당하는 자산이나 부채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이죠. 따라서 유보는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연도. 자, 여러분들이 중간 예납을 한다라고 했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놓고서 볼게요. 중간 예납은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입니다. 그러면 2달 안에 하셔야 돼요.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에 중간 예납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니
평소 때처럼이라고 한다면 8월 31일까지가 되었을 겁니다. 자, 문제는 지금은 사업연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냐면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뒤에 끝나는 날짜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이 7월 달에 시작해서 6월 달에 끝나는 경우는 중간에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12월 31일까지죠.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12월 30일 끝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중간 예납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니 2월 29일까지, 왜냐면 24년도니까 2월 29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됩니다. 자, 말일까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29일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겠고요. 몇 월이더라? 2월 달이더라. 그래서 정답이 2월이었습니다. 중간 예납에 대한 과세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최종 법인세는 3개월로 정해놔서 3월 말일까지야 라고 했었지만 중간 예납은 그보다 한 달 짧은 2개월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25번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되는 것.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것.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증빙서류다라고 나와 있죠. 자, 증빙서류로서 내가 발급을 하게 되는 건 바로 세금 계산서가 되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세금 계산서가 답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쉬운데 그냥 설명되는 내용만 보고서 세금 계산서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세금 계산서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중간연합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들어갈 숫자를 입력하세요. 자, 중간연합세액은 중간연합 기간이 지난 날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자, 여러분들 사실은 이 앞쪽에서 보셨던 문제도 괄호 안에 들어갈 내국 사업연도에 법인세 중간연합 신고 납부는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얘는 좀 사례를 물어보는 상황이었지만 얘도 어쨌든 경과하고 나서 2개월 이내다. 이걸 이제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던 친구들은 여기도 똑같이 2개월 이내다라고 해서 숫자 2를 잘 썼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겹치는 문제를 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들을 잘 해석하고 뒤에 있는 문제를 역으로 힌트를 얻으셔서 이렇게 풀기도 하고 혹은 이걸 쓰다 보니까 왠지 앞에도 2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27번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어려워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처음 나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공헌이익률은 4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헌이익률이라는 건요, 우리가 1 마이너스 변동비율이다 라고 하게 되면 공헌이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맞는 표현. 자, 영업 레버리지도다 라고 하는데요. 영업 레버리지 DOL은 공헌 이익을 영업 이익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헌이익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매출액 100만 원에 공헌이익률 40%를 계산해 주시면 40만 원의 공헌이익이 나오죠. 자, 거기에 고정원가 20을 차감해 주시면요. 20만 원의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업이익은 20, 공헌이익은 40 하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2. 이렇게 해서 영업 레버리지도가 2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은요. 고정 원가에 대해서 나누기 공헌이익률입니다. 공헌이익률 40%를 나눠주시면 얼마가 나온다? 50이 나온다. 자, 그 다음 법인세율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 세금을 차감해 주시는데요. 세금은 40%입니다. 20만 원에 40%다 라고 하는 세율대로 하게 되면은 8만 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8만 원의 세금을 차감하고 나면 실제로 12만 원이 법인세 차감 후에 당기 순이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선업, 건설업이 개별원가 계산에 적합한 업종,
각 제조지시별로 지시서별로 원가 계산을 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별 원가 계산은 실제 종합 원가 계산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종합 원가는 동종 제품의 대량 연속 생산이기 때문에 그 대량 생산한 물건을 하나하나 집계할 수 없어서 좀 전체 통합적인 총원가를 수량으로 완성된 수량으로 나눠서 한 개당 단가를 추정하는 방식인 거죠. 자,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 대량 생산하면 종합원가 계산을 쓰셔야 되고요. 직접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구분이 중요하고 이 제조간접원가의 배분을 중심적인 내용으로 진행하는 게 바로 개별원가 계산이다. 정상개별원가 계산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29번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에서 평균법을 적용해서 완성 후 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법의 특징이 뭐냐? 기초 제공품에 대한 원가가 있을 거고요. 단기에 투입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있을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둘 다 합친 다음에 기초에 얼마를 작업했든 무시하고 단기 총 제조 비용과 모두 다 합쳐져서 완성과 기말로 보는 방식이 바로 평균법이죠. 자, 단기 총 제조 원가와 기초 제공품 원가를 모두 다 고려해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 바로 평균법입니다. 선입선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선입선출법은 단기에 투입된 원가만을 가지고서 계산하는 방식이겠죠. 자, 그 다음 30번 갑니다.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지금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입니다. 이게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의 대부분 공통점이고요. 선입선출법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했으니 그 부분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선입선출법으로 구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 뭐를 보시냐면 완성품 수량이 2100개이며 기말의 수량이 100개의 진척도가 50%다라고 합니다. 자,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다라고 하니 옆으로 2100개는 그대로 오시고요. 100%에 50%에 해당하는 50개가 이렇게 집계가 될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집계가 된 2150개는요. 평균법으로 계산했을 때의 가공비 환산량입니다. 여기에 기초에 진행이 된 기초 제공품 환산량을 차감해 주셔야 됩니다. 기초 제공품의 환산량은 200개에 대해서 50% 진행이 된 상태로서 몇 개만큼이다? 바로 200개의 50%는 100개만큼입니다. 이 100개의 수량을 차감해 주시면 바로 2050개가 선입선출법의 가공비 환산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50개다. 이렇게 집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싫더라. 나는 좀 청개구리야. 나는 좀 다른 방식. 원래 알고 있던 방식 난 다른 걸로 공부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도 따지겠네요. 어떻게? 200개에 대해서는 50% 작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추가 50%를 작업했습니다. 라고 하고 2100개의 완성품 중에서 200을 제외한 1900개가 처음부터 끝까지 100%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 친구들 200개 50%를 가지고서 100개, 1900의 100%다 라고 해서 1900개, 그리고 100개 50%다 라고 해서 50개. 이렇게 역시나 더해주면 2050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파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한 방식, 내가 더 좋아하는 방식으로 집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만 맞추면 돼요. 자, 그 다음 갑니다. 31번입니다. 자, 요거 전부원가 계산에 대한 영업이익이다 라고 물어보면서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을 계산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이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과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같아지는 지점도 있어요. 근데 같아지는 지점은 뭐냐면 생산량이랑 판매량이 같을 때예요. 만약에 생산량보다 판매량이 적었어요. 즉 생산을 많이 한 상황이에요.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고정 제조간접비에 들어간 원가가 모두 영업이익으로 집계가 되는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변동원가보다 더 크게 잡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영업이익을 크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재고를 보유하게끔, 과도한 생산을 하게끔 유도하고 성과평가에 제대로 적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론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과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의 이 둘의 차이는 바로 뭐 때문에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기말에 남아있는 제조 간접비 금액만큼 둘이 차이가 날 것이다. 왜? 이 기말의 제조 간접비만큼을 영업이익으로 집계하는 전부원가, 기말의 제조 간접비에 대한 고정 제조 간접비에 대한 원가를 영업이익으로 보지 않는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이 부분을 차이로 발생하게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영업이익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저 질문에 대해서 전부원가 계산에 대한 영업이익 10만 원을 가져다 놓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부분을 집계하셔서 마이너스 기말에 가지고 있는 고정 제조간접비 금액을 차감하셔서 나머지가 바로 변동원가 계산에서의 영업이익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보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기말의 고정 제조간접비가 얼마냐라는 수량부터 보시게 될 텐데요. 지금 전체 생산량이 2,500개이며 판매 수량이 2,000개입니다. 그렇다면 기말에 남은 수량은 바로 얼마가 되겠구나? 500개가 될 겁니다. 자, 이 전체 발생액은 생산 수량인 2,500개에 대한 수량인데요. 그중에 기말에 남아있는 500개 수량에 대한 제조간접비 비중을 계산해 보십시오. 자, 혹은 10만 원에 대해서 전체 생산량이 2,500개였습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한 개당 40원씩 비중을 차지하고 있겠구나. 이 40원짜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40원에 대해서 지금 기말에 남아있는 게 몇 개니까 40원 곱하기 500개의 재고에 대해서 남아있으니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해서는 5, 4, 20이다 라고 해서 얼마가 되겠다? 2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말 고정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있겠더라? 2만 원. 기말의 재고자산 500개에 대한 고정 제조간접비는 2만 원이었다. 차감을 하게 되면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얼마가 집계가 되겠다? 8만 원이 집계가 되겠다. 요 앞부분이 틀렸죠, 여러분들? 요 앞부분 때문에 답이 잘못 나왔네요.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인데 제가 고정 제조간접비 발생액으로 잘못 보고 있어요. 요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8만 원이었죠. 8만 원에서 기말 고정 제조간접비에 대한 내용을 차감해 주시면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은 6만 원, 바로 정답의 6만 원과 일치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정 제조간접비가 기말에 얼마나 집계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생산 수량 2,500개에 대한 금액이 10만 원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2,000개가 판매가 되었고 5,000개 기말에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요 금액이 2만 원, 요 금액은 8만 원 이렇게 2만 원에 대한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에 대한 부분이 바로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을 과도하게 산출하고 있구나.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실제로 6만 원 정도로 봐야 되겠구나. 재고가 쌓인다라는 건 그만큼 전부원가 계산에서의 영업이익이 더 크게 보여진다라는 의미이구나.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앞에 본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들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32번 갑니다. 여기는요. 안전 한계율을 구하래요. 안전 한계율. 자, 그런데 이 안전 한계율은요. 영업 레버리지도와 반대예요. 자, 영업 레버리지는 공헌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누었었죠. 자, 안전 한계율은 안녕 공 이렇게 제가 기억해달라고 했었어요. 영업이익을 반대로 공헌이익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 한계율에 대해서 이렇게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구하고 싶다. 영업이익이 얼마냐? 공헌이익이 얼마냐? 자, 공헌이익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이 100만 원이었으면 공헌이익률 40%다 라고 하는 금액 40만 원이 공헌이익입니다.
여기에 고정비 10만 원을 차감해 주시면 30만 원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영업이익은 30만 원이었고 공원이익은 40만 원이었다.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바로 안전한계율이 나오는 거죠. 3 나누기 4 이렇게 진행을 해보세요. 3 나누기 4. 자, 이렇게 하시면 75, 0.75 그래서 75%다라고 하는 7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0.75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틀립니다. 왜냐? 여기에 분명하게 퍼센트라는 단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75 이렇게 숫자를 넣으셔야지 0.75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네, 아마도 0.75라고 대답을 하면 안 되는데 0.75라고 대답을 해도 75%로 아마도 프로그램이 인지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앞에 0에 그 콤마를 붙였잖아요. 근데 점을 붙일 때 이게 채점 프로그램에서 제가 알기로는 콤마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못해요. 프로그램이. 그러면 앞에 0 제외하고 75 뒤에 남은 거니까 75 요것만 가지고서 이제 채점이 돼서 다행히도 운이 좋아서 뭐 정답 이렇게 인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걸 채점하시는 분이 다시 한번 수기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답 처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답을 쓰기 전에 퍼센트로 답을 요구했는지 그래서 퍼센트 단위를 제외하고 숫자만 입력하라고 했으니 75만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실무도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죠? 저는 실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